정신을 차린 것은 다음 날이 되어서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을 위해 찾아오는 젊은 의사가 오늘 들린 덕분에 아침 일찍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위암이라고 아들분에게 들었습니다.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 안 하신다는 것도요. 간에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서 황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여행을 다니시는 거라면 먹는 것을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밥과 야채를 죽으로 해서 드시고 육류나 생선 등 단백질이 높은 음식은 지금부터 일체 드시면 안 됩니다. 간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기 때문에 단백질을 드시면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젊은 의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알약 형태의 진통제 몇 알과 제토제 몇 알을 건넸다. 너무 힘드시면 하루에 하나씩 드세요. 크게 도움은 안 될 테지만 먹지 않는 것보다는 나으실 겁니다. 의사가 건넨 약을 감사히 받았다. 의사는 마을회관에 모여있는 노인분들의 건강검진 때문에 가봐야겠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의사가 가고 나자마자 아들과 할머니가 다가왔다. 둘 다 얼굴에 걱정이 한가득 묻어 있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댁 아들이 밤 설쳐가면서 간호했다. 그 말을 듣고 나선진 모르겠지만 아들의 얼굴에 피로가 어둡게 내려앉아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차에 있던 모르핀이랑 항암제를 투여했어요. 왜 허락 없이 약을 사용했냐고 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어제 진짜로 죽을 것처럼 보였다고요. 아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다는 말 대신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들과의 여행은 하루를 더 쉬고 다시 시작되었다. 아들은 나의 쓰러짐 때문에 식겁을 했는지 국도를 따라 이동하기보단 인적이 있는 길을 따라 움직였다. 그날의 쓰러짐 이후에 몸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다. 그때 만났던 젊은 의사의 말대로 아들은 죽을 사왔지만 정작 내 몸은 죽 한 숟가락도 못 먹을 정도로 구토감과 복통이 심해졌다. 그 농촌을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아들은 어느 휴양림에서 차를 세웠다. 차를 타고 있는 내내 땀을 비오듯 흘리는 내가 너무 보기 힘들다며 여행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아들이 애원했다. 나도 더 이상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이곳 휴양림은 아픈 환자들이 와서 쉬어가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입구에 출입관리사가 말했다. 목적 없이 움직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곳에 도착하고 나니 아마도 아들은 이곳을 종착역으로 생각하고 이동해 왔던 것 같았다. 휴양림 내부는 꽃밭길과 산길, 그리고 좋은 경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숲속의 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9월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예약 없이 입실이 가능하다는 말에 아들은 가장 비싼 숲속의 집을 빌렸다. 아들의 부추김을 받아 숲속의 집으로 들어갔다. 정면 베란다 너머로 시원하게 깎여진 절벽이 보였다. 나의 병은 눈앞에 보이는 자연의 웅대함에 기가 눌렸는지 지속되던 통증도 잠시 사그라졌다. 부추기고 있던 아들의 팔을 드러내고 터벅터벅 걸어서 베란다 난간의 앞에 섰다. 감히 오를 수 없어 보이는 암회색의 절벽과 그 아래로 힘차게 흐르는 투명한 계곡물이 완벽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절벽 위로는 하늘을 뚫을 듯 곧게 자란 소나무들이 나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듯 검푸른 솔잎들을 흔들어댔다.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베란다 너머로 손을 내밀던 나를 제지한 것은 아들이었다.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 저들이 나를 부르고 있잖아.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다. 정신까지 이상해지기 시작한 엄마로 보이고 싶진 않았다. 아들은 나를 거실에 앉혀놓고는 죽을 사러 갔다 오겠다며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들이 나갈 때까지 얌전히 TV 보는 척했다. 아들이 나가자마자 아들이 메고 왔던 가방을 뒤졌다. 그곳엔 내가 전 주치의에게 받았던 모르핀이 담긴 주사 하나와 여행 중 만났던 젊은 의사에게 받은 진통제와 제토제가 하나씩 남아있었다. 농촌을 떠나 이곳까지 오는 3일 동안 너무 고통이 심해서 참을 수 없을 때마다 약을 투여하다 보니 정작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에서는 쓸 약이 너무 적었다. 나는 모르핀이 든 봉투를 집어들고는 아들이 없을 때 이곳을 돌아보기로 했다. 숲속의 집을 벗어나 표지판을 따라 5분 거리의 산길의 입구에 닿았다. 산속으로 들어가기 전 참기 힘든 복통에 모르핀이 담긴 주사기를 하복부에 찔러 넣었다. 복통은 빠르게 줄어들어 충분히 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9월에 아직은 강렬하다고 느껴지는 햇빛이 이 산길 속에서만은 순하디 순했다. 하늘을 향해 자란 수백 년 묵은 고목들이 꼼짝도 하지 않고 그 강렬한 햇빛들을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숲속에 사는 작은 동물들은
돌아다니는 어느 곳에서든 고목이 선물하는 시원한 그늘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런 고목들의 혜택을 나 또한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이 고목의 입장에서 나 또한 작은 동물 중 하나겠지. 산길의 중간중간에는 주변과 잘 어울리는 바위 의자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참는 휴양림이다 보니 이곳 관리자가 상당히 신경을 쓴 듯 했다. 얼마 걷지 않아도 비오듯 땀이 나는 내겐 정말로 고마운 의자였다. 내가 걸어온 길의 맞은편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내려오는 게 보였다. 하얀 것을 넘어서서 핏기가 없는 얼굴인데도 웃고 있어서 많이 아프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그런 아가씨였다. 그 아가씨는 샛노랗게 피부가 변한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있는 게 상당히 안 좋게 보였는지 괜찮냐고 말을 걸어왔다.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어서 그래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가씨는 핏기 없는 얼굴로 나를 걱정스레 바라봤다. 유일하게 붉은 입술마저 파랬다면 귀신이라고 오해가 될 만큼 창백했다. 진짜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내가 계속 괜찮다고 하자 아가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발걸음을 뗐다. 내가 걸어서 올라온 길을 그녀는 걸어 내려가면서 몇 번이고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다시 나무들의 손짓을 따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위 의자에서 쉬면서 만났던 아가씨 이후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꽤 오랜 시간을 걸었는지 고목을 통과한 햇빛이 나의 피부처럼 약간은 노랗게 변해 있었다. 나는 얼마 가지 못하고 주변의 바위 의자에 앉고 말았다. 진통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건지 다시금 복통이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아들이 생각난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내가 없어진 것을 알아챘을 게 분명했고 나를 미친 듯이 찾고 있을 것도 분명했다. 아마 다시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일은 없으리라. 나는 아예 바위 의자에 누워버렸다. 이렇게 누워서 보니 고목들이 마치 이 산길을 그리고 나를 끌어안은 것처럼 보였다. 말없이 품어주는 자연이 새삼스레 고마웠다. 꼼짝도 하지 않는 나의 배 위로 다람쥐 한 마리가 올라왔다. 다람쥐의 유리구슬 같은 까만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입안을 가득 채운 다람쥐였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다람쥐가
자신의 입에서 도토리를 하나 꺼내더니 내 배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고목들 속으로 잽싸게 뛰어가 버렸다. 다람쥐가 주고 간 도토리는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왠지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였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에 나무들이 또다시 이리 오라 손짓했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그러자 바람이 먹고 나무들의 손짓도 멈췄다. 이곳의 모든 것들은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조용해진 산길에 이름 모를 새의 울음소리가 쪼르륵 울려 퍼졌다.